사라진 곡식 사건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다음 마을로 향하던 중 작은 주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을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며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나리, 차를 한 잔 드시지요. 윤설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곳간이 타오르던 밤의 기억이, 동희의 눈물이, 그리고 이장의 무너진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주막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 소년이 비를 맞으며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붉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연 나으리, 계십니까?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김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김도현이요. 소년은 안도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냈어? 모릅니다. 어떤 어른께서 길에서 저를 불러 세우시고는 이것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곤 금방 사라지셨습니다. 김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봉투는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봉인은 깨끗했고 누군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어른의 얼굴을 보았느냐? 아닙니다. 갓을 깊이 눌러쓰고 계셔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말하고는 몇 푼의 돈을 받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김도연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리, 열어보시겠습니까? 김도연은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쪽지였고 다른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거액이었습니다. 윤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자가 이렇게나 많이. 김도연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감사의 표시라. 그가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는 정갈했으나 필체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도장 역시 알 수 없는 문양이었습니다.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사례금 같은데요? 누가 보낸 것일까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례금이라면 당당히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그가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은 깨끗했고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관청에서 방금 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리, 혹시 곡식 사건 때 도움을 받았던 누군가가 보낸 것 아닐까요? 윤설이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박칠이 보냈을까? 아니,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아서 보냈을까? 하지만 그들 역시 가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상합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에는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라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익명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은 봉투를 다시 살폈습니다. 봉투 안쪽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그저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빈 봉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김도연은 문득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돈은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잊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은 무언가를 묻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설, 김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나리. 내일 아침 우리는 이 봉투를 보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소년을 다시 만나 봉투를 전해준 사람의 행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다시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새 것 같은 은자들. 그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어 있었고 그것은 진실보다 무거운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붉은 봉투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붉은색은 마치 피처럼 어둠 속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과 윤설은 붉은 봉투를 전해준 소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물으니 그 소년은 마을 끝자락에 사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김도연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고 허름한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어머니로 보였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붉은 봉투를 전해준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기를 찾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잠깐 물어볼 것이 있어서. 서기는 어젯밤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 나갔다가 그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김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몇 시쯤 나갔습니까?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주막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윤설이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기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여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여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윤설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투를 전해준 소년이 사라졌다니.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서기를 없앴을 가능성이 큽니다. 봉투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다면 그 봉투는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한 살해금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혹은 무언가를 묻기 위한 것일 겁니다. 김도연은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붉은 봉투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쪽지를 꺼내 살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쪽지를 햇빛에 비춰 들었습니다. 종이의 질은 고급스러웠고 먹의 색깔도 진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관청에서 쓰는 종이였습니다. 윤설, 이 종이를 보십시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설이 다가와 쪽지를 살폈습니다. 이것은 관청에서 쓰는 종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김도연이 봉투의 봉인을 다시 살폈습니다. 도장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관청의 인장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관청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리, 혹시 이것은 관가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윤설이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가라면 당당히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익명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가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보냈거나 아니면 관가를 사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김도연이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듯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도연이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강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서둘러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가에 둘러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젖은 시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석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물에 젖어 있었으며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익사한 것 같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강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러나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몸을 살폈습니다. 손톱은 깨끗했고 옷에는 찢어진 곳이 없었으며 발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스스로 물에 빠졌다면 발버둥치며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익사가 아닙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로 물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김도연이 소년의 목을 살폈습니다.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목을 졸린 흔적이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윤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강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철저하게 증거를 지웠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리, 윤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붉은 봉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기는 봉투를 전해준 뒤 살해당했습니다. 누군가 그가 본 것을 혹은 들은 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투를 보낸 사람이 범인입니까? 아닙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투를 보낸 사람과 서기를 죽인 사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봉투를 보낸 사람도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김도연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해금이 아니었으며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기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 오후, 김도연은 주막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설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나가 있었고 방 안에는 김도연과 붉은 봉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돈을 꺼내 살폈습니다. 은자들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하나하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관청에서 나온 돈이었으며 그 양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리고 왜? 김도연이 중얼거리던 그때 주막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고개를 들이밀었고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김도연 나으리십니까?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소.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이 근처 고을의 향리입니다. 성은 최 씨이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내가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붉은 봉투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저는 알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부탁이 있습니다. 그 봉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캐묻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말이요? 그냥 받으신 돈을 가지시고 이 일은 잊어주십시오. 나으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도연은 최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석이라는 소년이 죽었소. 그 아이는 봉투를 전해준 뒤 살해당했소. 그런데 당신은 이 일을 잊으라고 하시오?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렇소. 목이 졸려 죽은 뒤 강에 던져졌소. 최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그렇게 되었군요.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어? 김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망설였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나으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높은 곳이라면? 관청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가명입니다.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가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최 씨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금 횡령입니다. 가명의 관리들이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일부 유지들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봉투 속 돈은 그렇습니다. 횡령한 세금의 일부입니다. 나으리께 그 돈을 드린 것은 나으리를 매수하기 위함입니다. 최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최근 여러 사건을 해결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으리가 이 일을 알아차릴까 두려웠던 겁니다. 게다가 나으리께서 곡식 사건을 해결하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입막으려고 돈을 보낸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돈을 받으시고 조용히 지나가 주시기를 바랐던 겁니다. 김도연은 붉은 봉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침묵의 대가였고 진실을 묻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는 왜 죽었어?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서기는 봉투를 전해준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어? 진실을 말해주러 온 것이요? 아니면 저를 협박하러 온 것이요? 최 씨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건 역시 붉은 봉투였고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드리는 돈입니다. 이것까지 받으시고 부디 이 일은 잊어주십시오. 나으리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김도연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부름꾼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최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일에 관여하면 나으리도 위험해집니다. 서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발 돈을 받으시고 떠나주십시오. 김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명의 관리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으리께서 위험에 처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인에게 전하시오. 저는 매수당하지 않는다고.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저는 탐정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일이며 돈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으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으리는 너무 큰 것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최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도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러나 김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 씨가 떠난 뒤 김도연은 붉은 봉투를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봉투와 그 안의 돈, 그리고 최 씨가 말한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윤설이 돌아왔을 때 김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마을에서 더 알아봤으나 아무도 서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심부름을 하고 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누군가 다녀갔습니다. 향리라고 했는데 이 봉투에 대한 진실을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무슨 진실입니까? 김도연은 천천히 최 씨가 말한 내용을 윤설에게 전했습니다. 가명의 세금 횡령에 대해, 그리고 관리들의 공모에 대해, 아울러 뇌물로 사용된 붉은 봉투에 대해서였습니다. 윤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백성들의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관리들이 빼돌렸습니다. 게다가 그 돈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밝혀야 합니다. 가명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가명도 이미 연루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씨의 말에 따르면 가명의 관리들이 이 일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가명에 고발한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만 위험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봉투,
서기의 죽음, 최 씨의 방문, 그리고 세금 횡령,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최 씨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명의 장부를 확인하거나 횡령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김도연이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설, 당신은 마을에 남아 정보를 더 수집하십시오. 혹시 가명과 관련된 소문이나 세금 징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리는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가명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리,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함께.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면 눈에 띄기 쉽습니다. 김도연이 윤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심할 것입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가명은 고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높은 담장과 엄중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가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끔 순찰하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까? 김도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가명의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문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관복을 입은 관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평복을 입은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달 물품은 잘 받았소? 관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덕분에 잘 처리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러나 조심해야 하오. 요즘 탐정이라는 자가 이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탐정이요? 그렇소. 김도현이라는 자인데 최근 여러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오. 혹시 우리 일을 눈치챌까 염려되오. 김도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조치를 취했소. 봉투를 보내 매수하려 했으나 그 자가 거부했다고 하오. 따라서 관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소. 다른 방법이라면? 그 자를 제거하는 것이오. 김도연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상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이미 한 명 죽였소. 한 명 더 죽인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소. 관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내일 밤 그자가 묵고 있는 주막으로 사람을 보낼 것이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고처럼 보이도록 말이오. 상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김도연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으며 이제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가명을 벗어나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리,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김도연이 방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이곳으로 자객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윤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함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러 온다면 저는 그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가 붉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한 증거, 아울러 사람을 죽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김도연은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위험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도연은 가명의 부패를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노리는 자객의 정체는 붉은 봉투 후편에서 계속됩니다.